31번. 선진국 A는 다음에 언급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 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게 합의된 내용이고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나 보네요. 그리고 밑에가 그 합의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된 법률 조항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합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지금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힘줘서 읽을 필요 있나요? 아니, 아래에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그럼 잘 정리된 거에 집중하면 되지. 굳이 꼼꼼하게 이렇게 힘줘서 읽을 필요 없겠죠. 여기는 엄청 빠르고 가볍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딱 보시면서 특허권 이용 더 높게 측정하니까 개발도상국이 구매할 수 없어서 사망한다. 다국적 제약 해상국들이 개발도상국에는 특허권이 부여된 의약품을 자유롭게 생산하고 허용했는데 못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합의했나 보네. 이렇게만 읽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3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예정 수량을 수출국에 설명해야 한다.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의 판매 방지를 위하여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양의 의약품만을 생산해야 되며 생산된 의약품에는 특허 의약품과 구별되는 포장, 색깔, 형태, 특정 소식 사용. 그렇지.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정리된 법률 조항이 3개가 나왔고 지금 보기도 3개가 나왔죠. 그러면 리트 기출 한 80% 이상의 확률로 하나씩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매칭이 됩니다.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정부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쩌고 한 경우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비상시? 아니죠. 지금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도상국한테 허용을 해준 거지. 국가 비상시에 비상업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이런 말 나온 적도 없죠. 바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억 선택지는 첫 번째 조항과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귿만 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수입국은 수입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통지해야 된다. 지금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예정 수량을 설명해야 된다. 네, 맞죠? 그리고 밑에 볼까요?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 확인해서 통지? 이거는 당연한 소리죠. 수입국 규정 자체가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전제로서 합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4번. 그래도 니은 볼게요. 왜냐하면 세 번째랑 연결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문서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기간,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 표장, 명시. 연결되네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 구별되는 포장, 색깔, 형태, 서식, 구분할 수 있는 포장, 표시, 명시. 따라서 니은의 내용은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확실하게 정답은 4번. 32번. 갑과 을의 대화 중 자신의 기본 입장과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이 문제는 최근 리트에서도 종종 보이는 유형인데요. 처음 두 사람의 기본 입장만 정확히 잡으면 아래 대화는 그냥 대입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준을 세울게요. 한번 갑의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가족 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법제도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가는 것 같아. 즉 법제도의 틀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 사실혼 배우자를 조금 더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생각해서 막 철학적으로 풀 필요가 없다. 가장 단순하고 유치하고 직관적으로 풀면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빠르다. 즉 뭐죠? 법제도 중심이 아니라 즉 법제도의 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줘야 돼 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밑에 을도 비슷하게 한번 봐볼게요.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돼? 전통적인 가족관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는데 말이야. 을은 어떻죠?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법제도를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즉 법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권은 법률혼 배우자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거야. 즉 사실혼 보호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돼. 어떻게 법률혼 배우자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결혼제도가 다 무의미해지는데? 라고 이렇게 기본 입장을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제 대입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을 글씨체를 좀 바꿔볼게요. 글씨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가부터 한번 그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넌 지금 전통적인 가족제도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국가가 어쩌고 하는 거에 불과해. 가족제도는 뭐뭐에 불과해. 법제도의 틀에 갇힌 가족 개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이런 차이점을 법에서 이미 반영하고 있잖아. 야, 너 이렇게 법을 무시하냐? 이런 관점에서 법률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면 중혼이 되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즉 사실혼 보호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너무 집착하는 건 문제가 있어. 야, 너 법법 타령하지 마. 너 뭐 법대 출신이야? 법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은 차별 없이 보호해야 돼. 사실혼 보호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상속권을 판단할 때 사실혼으로 인해 배우자라는 친족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해서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아니 을은 지금 사실혼 보호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사실혼 배우자를 더 보호할 필요가 있어?
지금 갑과 의견이 일치를 해버립니다. 지금 갑은 이렇게 일관된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을은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딴소리하고 있죠? 정답은 4번. 33번. 다음 논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지금 갑과 을이 논쟁을 했나 봅니다. 보기를 보니까 갑의 주장을 따르면 또 갑은 을은 갑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읽고 내려와야겠다. 지금 갑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PAI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되고 남은 물의 총량을 인구로 나눈 것을 1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으로 규정하였다. 지금 첫 문장부터 정의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고 갈게요. 1인당 연간 물 이용 가능량은 뭐다?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된 걸 빼, 그리고 남은 물의 총량을 인구로 나눈 거. 이렇구나. 옆에서 굳이 1년 동안의 강수량에서 증발값을 빼고 뭐로 나누고 이렇게 다시 적을 필요 없죠. 이것도 한 10초, 20초가 쌓이거든요. 최대한 그 지문 위에 풀어라. 이에 따라 국가들은 물 풍족, 물 부족, 물 기금 국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한다. 그렇구나. 또한 우리나라는 강수량에 비해 사용 가능한 물의 절대량도 적어.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다로 막 흘러 들어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가 작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강수 직후 바다로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것. 네, 여기까지가 포인트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값만을 일단 기억해서 선택지가 최대한 걸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는 하천의 존재는 PAI가 설정한 지표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지금 여러 국가를 거쳐 흐르면 이 하천의 물을 어느 국가로 계산할지 혼동이 되지 않겠어요? 지표의 타당성 높여줄 수가 없겠죠. 틀리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갑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는 PAI의 분류에 의한 물 풍족 국가가 될 수 없다. 한번 볼게요. 갑은 강수 직후 바다로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줄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물 풍족 국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죠? 1년 동안의 강수량이 높거나 증발이 적거나 또 나눠지는 수니까 인구가 줄어들거나 이 요소가 있어야 물 풍족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갑은 뭐라고 했냐면 강수 직후 바다로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줄이자라고 했는데 빗물의 양을 줄이는 게 강수량을 높이는 것, 증발량을 줄이는 것, 인구를 줄이는 것 관련이 없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증발을 낮추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야 라고 약간 오버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인구가 낮아져야 물풍족 국가가 될 요소를 충족하는 거겠죠? 결국에 니은 맞는 설명. 물풍족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다음 을까지 보고 나머지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I의 지표는 단순히 산술적 수치에 근거해 있다. PAI 지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네? 근데 아까 전에 을, 갑 이렇게 볼 때 리을 선택지에서 PAI가 정한 지표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라는 걸 살짝 봤거든요. 이걸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기를 살짝 볼 때 을은 긍정 인정하고 있지만 갑은 반대 안 해. 약간 이런 걸 봤거든요. 자, 을은 PAI 지표는 단순히 산술적 수치에 근거해 있다 라고 하면서 PAI 지표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완전 부정하고 있습니다. 뭐야? 바로 까지네요. 답은 5번. 실제로 저는 이렇게 그냥 후다닥 풀긴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반면 왜냐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아프리카 사막의 일부 나라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물 풍족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지. 지표의 타당성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수원을 개발해서 물의 공급만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야. 너 물의 공급만 늘리자고 했었잖아. 근데 이것만 능사가 아니라니까? 그럼 얘는 어떤 걸 주장할 것 같아요? 보통 공급과 수요는 세트로 많이 쓰이죠? 뭔가 여기서 얘는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늘려야 한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예측일 뿐이에요. 한번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국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계가 있고 물 공급을 늘리면 하수의 양도 늘어나니까 효율적이지 못해. 물 공급 별로야. 니 왜 이상한 소리 해. 실제 어쩌고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물값을 통해 물 이용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 을은 수요를 줄여야 한다. 물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귿. 갑은 공급의 측면에서 을은 수요 관리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네, 맞는 선택지입니다. 3번. 34번. 다음에 병에 해당되는 C를 언급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를 보면 병에 해당되는 C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병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거를 체크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병의 조건? 이거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살짝 보니까 다 예시예요. 그러니까 위에를 반드시 읽어야 보기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거래할 때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야 하고 서로 짜고 허위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무효가 된 거래를 몰랐던 제3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실제로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한 경우에는 그건 무효다. 제3자인 병 나옵니다. 집중할게요. 이러한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나옵니다. 병에 해당하는 요건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두 번째 갑과 을의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한 경우 모르는 거 플러스 허위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해야 돼.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 몰랐기 때문에 이 허위 거래를 통하여 형성된 것을 토대로 다른 거래를 해야 돼. 이럴 경우에 누구도 병에게 갑과 을의 거래가 무효야. 그래서 너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자. 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이 선의의 제3자는 병이고 우리는 선택지 C에서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병을 보호하는 이유는 병이 이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병과 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를 했느냐 하는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서로 짜고 가짜로 한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지금 2번 똑같은 얘기네요. 서로 짜고 가짜로 한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겼는지 이거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2번이 다 들어가? 1번, 2번이 다 들어간 그 자가 C야?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민법 개념이기는 해요. 민법 개념인데 민법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적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기억.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했고 C는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C는 B가 진짜 소유자인 줄 알았어. 나는 이게 허위인지 몰랐어. 라는 거죠. 1번을 충족합니다. 그 다음 B와 아파트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를 취득했대요. 즉 허위로 양도했다는 허위 거래를 통해서 즉 A가 B에게 허위로 양도했다는 그 허위 거래를 기초로 해서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즉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C는 보호해야 할 선의의 제3자가 맞습니다. 두 번째 니은 볼게요. A는 B로부터 허위로 돈을 빌린 것처럼 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첫 번째 요건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C.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했고요. C는 A의 보증인으로서 B에게 돈을 갚았대요. 지금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허위인데 허위 거래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긴 거죠. 보증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따라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C는 선의의 제3자 맞습니다. 디귿.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였다. B가 이 사실을 모르는 D? 지금 C 고르는 거죠. 모르는 D? C가 몰라야 되는데 C 내용은 뒤에 가는데 C는 몰랐다는 내용 자체가 없네요. 지금 허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야 돼.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 지금 첫 번째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하죠. 모르는 D가 뭔 상관이에요. 지금 C가 몰라야 되는데 따라서 틀린 설명. 정답은 3번. 35번. 다음 상황과 가정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는 한번 쭉 훑어보면 좀 딱 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죠. 이럴 때는 이거 약간 두고 다른 문제 다 풀었다가 1차 마킹 후에 다시 돌아와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부터 볼게요. 총 유권자가 60만 명인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단순 다수제와 결선 투표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 중인데 투표 방식이 결정되면 선거가 실시된다. 단순 다수제는 1회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표 방식이고요. 결선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과반수 득표자가 되는 거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득표자를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해서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밑에 한번 볼게요. 표가 나오고 단순 다수제나 결선제 1차 투표에서 후보 간 연합이 이루어질 경우 유권자의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각 후보 지지자는 연합 후보를 100% 지지한다. 그렇구나. 결선제 1차 투표에서 후보 연합을 통해서도 당선자를 결성하지 못할 경우 연합했는데도 안 되면 2차 투표에서 후보들이 연합을 하더라도 유권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선호도 표의 순위에 따라 투표를 한다. 이것도 또 유권자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무조건 선호도 순위에 따라 투표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투표 전 이루어진 연합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이 승리연합은 연합정부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결선제를 채택하면 CA 연합정부는 나타날 수 없다.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연합정부가 나타날 수 있으면 이건 틀린 선택지죠. 그럼 결선제를 채택하고 CA 연합정부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C는 2계층에서 지지자가 26명이고 A는 4계층에서 지지자가 6명이에요. 따라서 합이 32명이고 지금 60만 명 중에 32만 명이니까 과반수가 넘었죠. 그러니까 결선제를 채택해도 1차 투표에서 바로 당선이 되겠네. 나타날 수 있네. 너무 쉽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단순 다수제나 결선제 중 어느 것을 채택하든 DF 연합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단순 다수제로 DF가 나타나는지 결선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DF 연합정부다라고 하면 D랑 F가 합쳐졌어. 그러면 28만 명이죠? 단순 다수제는 그냥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DF 연합정부가 바로 당선이 되겠네요.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결선제 한번 볼까요? DF가 연합을 해서 28만 명의 지지를 얻은 상태라고 볼게요. 결선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2차 투표로 갈 것 같아요. 2차 투표를 갔는데 다득표자가 당선이 된다? 지금 4계층이 지지하는 1순위인 A가 없죠? 그리고 2순위가 D니까 이 6만 명은 DF 연합에 추가되겠네요. 따라서 DF는 28만 플러스 6만이니까 34만 명이고 C는 그대로 26만 명이니까 이렇게 결국 DF가 당선이 된다.
결선제를 하더라도 DF 연합정부가 나타날 수 있다.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는 사실 생각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답이 나왔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선택지를 이렇게 풀어본다? 시험장에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이 나오면 남은 선택지 보지 마시고 일단 빨리 넘어가시고 혹시나 불안하면 살짝 이렇게 체크를 해두셨다가 마킹까지 다 끝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돌아와서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논리가 있다기보다 그냥 규칙에 맞게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률도 생각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나머지 선택지에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